시켜갖고 운전시킨 적 있어요? 그게 이명박 때의 외교 수준이었고, 지금 이제 박근혜가 중국에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가 중국에 가서, 뭔가 외교적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 박근혜가 중국에 가서, 정말 이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서,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정세, 이런 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런데 박근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응? 박근혜가 지금 이제 이 중국과 미국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 언론 중에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쓴 언론 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도 없지. 조중동도 박근혜가 중국에 가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김대중 노무현 때는 우리가 주도해서 김정일이도 입 다물게 했고 부시도 입 다물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조중동 누구도 박근혜가 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결국 뭐야? 박근혜 정부는 지금 나라 안에 경제 문제도 못 풀어. 국가 바깥에서는 국제 호구짓을 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외국을 간다는데 우리 기사 하나 보고 갈까요? 예. 그 기사가 저기 내려갔나? 기사가 내려갔네. 박근혜 외교 명함. 박근혜 외교 명함이라는 기사가 오마이에서 본 것 같은데? 이따가 사라졌어. 예. 이 박근혜가 가면 해외를 가요. 박근혜가 이제 외국을 가긴 가는데 갈 때마다 뭐가 생겨? 사고가 터지는 거야. 박근혜가 이제 누구야? 미국에 최초로 이제 임기 후에 첫 정상회담하러 갔을 때 윤창중 빤스 사건 터졌지. 그 다음에 6월 달에 중국에 시진핑 만나러 갔는데 그때 박근혜의 댓글, 국정원 댓글 사건 증거 터졌지. 그리고 하여튼 그 기사가 있는데 한번 찾아봐봐. 박근혜가 외국에만 가면 일이 터지는 거야. 문창중 참극도 박근혜 순방 중에 터졌지. 그 다음에 또, 하도 많아가지고, 박근혜가 외국만 갔다 하면 일이 터지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이 박근혜가 순방을 가면 국내에 일이 터진다 징크스가 있어. 박근혜 징크스가. 근데 이제 그 징크스가 이제, 중남미까지 간 거 아니야. 박근혜가 이제 중남미 4개국 순방을 한 다음에, 중남미 4개국을 4월달인가 순방을 했어. 그때 박근혜가 첫 번째 간 나라는 박근혜 가기 하루 전날인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박근혜가 두 번째 가기로 한 나라가 화산이 폭발하고 40년인가 60년 만에 화산 폭발하고 박근혜가 네 번째 간 나라가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재민이 80만 명이 발생하고 아주 그냥 중남미를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왔잖아. 그거 몰라? 예. 박근혜 중남미 4개국 때 그 4개 나라를 갔는데 콜롬비아 가는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화산이 폭발했고 박근혜가 도착한 날인가? 박근혜 도착한 날 화산 폭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박근혜가 이제 남미에 도착한 날 홍수가 난 거야. 3일 전에.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 나라를 이제 3일째 된 날 갔는데 박근혜 도착하기 3일 전에 홍수가 난 거야. 그리고 이재명 80만 명이 발생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 아주 재앙을 몰고 다녀. 재앙을 몰고 다녀.
그리고 하여튼 그 누구지? 저기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그것도 외국 순방 중이었을 거야. 박근혜 스캔들은 전부 외국 순방 중에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갔잖아, 중국에 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 박근혜가 외국만 가면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돼. 박근혜가 부산 갔다 온 다음에 부산에 홍수 났다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전쟁은 안 나, 이 등신들아. 전쟁은 미국하고 중국이 원해야 나는데, 미국이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아. 미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미국이 아직은 오바마 정부야. 미국이 아직은 오바마 정부이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반전이야. 전쟁에 반대해.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문제는 공화당이 집권을 하려고 뭔가 작전을 펼 수 있어. 그게 조금 어려움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통제할 거야. 여러분, 로버트 케네디가 왜 죽은지 알아요? 케네디 대통령 JFK가 왜 죽은지 알아? 로버트 케네디란다.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왜 죽었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의 공화당은 전쟁을 하고 싶었어. 전쟁을 하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직접 개입을 하라고 막 케네디한테 주장을 한 거야. 그런데 케네디가 그거 이제 미군을 파병은 했어. 파병은 했지만 상황을 봐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 본토로 들어가지를 않은 거야. 근데 그때 케네디가 암살을 당해. 그때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소위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베트남 전쟁에 전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케네디를 죽인 게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려는 군수산업체에서 죽였다. 그게 케네디가 죽은 원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통킹만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그 소위, 설마 뭐,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이 자국의 국민을 죽일 수 있겠냐? 죽여요. 그 지난번에도 봤지만, 통킹만 사건이라는 거, 통킹만 사건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킹만 사건. 1964년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일어난 북베트남 경비정과 미국 군축함의 해상 전투 사건.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미국이 베트남전을 공개적으로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베트남전 당시에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95년에 회고록에서 이 전투가, 즉 통킹만 사건이 미국의 자작극이었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9.11 사건 때, 미국에서 9.11 사건 때, 미국 국민들이 이게 부시의 자작극 아니냐라고 했던 이유가 통킹만 사건 때문이야. 저 통킹만 사건을 일으키고 미국 군인의 희생을 시켜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잖아. 그래서 베트남에 너무 많은 미국 청년들이 죽었단 말이야. 미국만 죽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잠깐만. 그 와중에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싸. 자, 삼관왕이다. 예, 거친 채팅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 계속 거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팬가입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니까, 이게 통킹만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했잖아. 근데, 사실 부시 정권 초기에 9.11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부시 정부 들어서자마자 9.11이 발생하고, 그래서 부시가 9.11을 근거로 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버지 부시 때 걸프 전쟁, 아들 부시 때 이라크 전쟁, 그러면서 이 공화당이 돌아가면서 전쟁을 일으켜. 윌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그런데 얘네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 미국 군수산업체는 엄청 성장을 하지.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엄청 가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겪느냐. 세금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 부시가 이라크 전쟁에다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의 빚이 늘어난 거야.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복지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야? 부시 때문이야. 근데 9.11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마이클 무어라는 영화 감독이 9.11 사건 전에 이상한 낌새들, 뭔가 이상했다. 그래서 이상한 낌새들을 모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 그게 화씨 9.11이야. 예, 화씨 9.11.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들은 9.11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갈 때마다 징크스. 이거 찾았다. 오케이. 하여튼 이 자작극을 벌이는 이 전쟁광들 오늘은 일단 이제 요거는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나갈 때마다 징크스. 박 대통령 해외 순방의 명함. 예. 이게 익스플로러 9에서만 작동이 된단다. 볼 수 없겠네요. 예, 내 건 익스플로러 8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예. 하여튼, 예. 기사가 있다니까. 박근혜 나갈 때마다 징크스. 아니, 왜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이런 식으로 했지? 예,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나갈 때마다 징크스, 요거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기사. 한번 또 봅시다. 관련된 기사로, 불과 지난주 초반까지 전쟁 불사, 뭐 전역을 연기하겠다, 막 이러면서 분위기 띄웠던 언론들이 있었죠. 이번 주 초까지도 그랬어. 뭐 전쟁 불사를 외치면서 전역을 연기하는 용감한 2030, 뭐 이러면서 막 청년 우구나 막 자랑했던 언론들이 있었죠. 예. 근데 그 전쟁 불사를 외치던 신문들, 왜 이렇게 조용해? 꼬리 내린 이유는 국민을 우롱하는 안보 상업주의, 남북 위정자들의 적대적 공생관계. 어머. 예. 이게 내가 얘기할 때하고 이게 칼럼니스트가 쓰는 거하고 조금 급이 달라 보여. 되게 고급져 보여. 해방 70년이 지났지만 지구상의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 국가에 또 중계방에 모여가지고 음모론 네 빤스 속에 있어. 집중하고 방송이나 들어. 잠깐만요. 예, 우리 또 이 중계방이 열렸으니, 예. 중계방이 열렸으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해방 70년이 지났지만 지구상의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국가의 현실은 여전히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다. 그 속에서 그 긴 세월 동안 남북 위정자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병정놀이가 펼쳐져 왔다. 이 놀이는 종종 치킨 게임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남북의 동포들이 전쟁 공포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또 우리가 또 이 치킨 게임이 뭐냐? 치킨 게임이 뭔지 한 번 더 같이 검색을 해봐야 돼요. 치킨 게임이 뭐예요? 요게 이제 전문 용어기 때문에, 이거 설명이 되게 기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치킨 게임. 게임의 한 형태로 겁쟁이 게임이다. 선수 A와 B가 자동차를 타고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하기로 하자. 만일 양쪽이 계속 달린다면 양쪽 모두 죽게 된다. 가장 나쁜 결과. 만일 한쪽이 겁이 나서 옆으로 피하면 그 행위자는 겁쟁이가 되어 체면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회피한 행위자에게는 최악 다음으로 나쁜 결과, 회피하지 않은 행위자에게는 최선의 결과. 만일 양쪽 모두 옆으로 피하면 생명은 잃지 않지만 승리자도 없기 때문에 차선의 결과다. 그래서 이걸 치킨 게임, 즉 죽을 각오를 하고 달라붙을 때 요거를 이제 이 치킨 게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너무 기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고 좌우지간. 그래서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와 조중동이 그랬잖아요. 김정은이가 전면전도 불사할 것임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불사한다 이러면서 처절하게 후회하게 해주겠다. 이게 치킨 게임이야. 쳐봐 때려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 치킨 게임을 하면 그때마다 남북의 동포들은 전쟁 공포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남북의 분단을 기획하고 관리해온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남북의 분단을 기획하고 누군가 기획했다는 얘기야. 관리도 해왔어. 이게 누구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다. 남과 북의 권력자들은 이를 등에 업고 70년 세월 동안 이 병정놀이를 주도해왔다.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해왔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북한의 주역들이라면 권력에 눈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자들과 그들을 향수하고 숭배해온 이명박, 박근혜 등이 남한의 주역들이다. 안보로 생명줄을 이어가는 군과 국정원, 좌우로 갈라져 타도와 척결의 언행을 일삼는 이데올로기의 확신범들, 대결의 논리를 앞세우는 호전적 지식인들이 이 병정놀이의 조역들이며 실행자들이다. 거기서 수구, 족벌 언론들은 병정놀이의 흥행을 부추기면서 안보 상업주의의 떡고물을 챙겨왔다. 남북의 우수 마발들은 이 끝날 줄 모르는 병정놀이에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들은 병정놀이의 시리즈 한 편이 막을 내리고 또 다른 한 편이 유사한 내용으로 되풀이될 때마다 마음을 졸이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간다. 6.25 참극 이래로 이 놀이는 똑같은 레퍼토리로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이 놀이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4일 비무장 진해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또한 70년 동안 이어져 온 기나긴 병정놀이의 한 단편이다. 남북의 주역과 조역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긴장을 조성하고 위기를 극대화했다. 합의의 바로 직전까지 남북은 전쟁 불사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며 심리전을 펼치고 포격을 주고받는 등 전쟁 분위기를 연출했다. 수구 언론 또한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원칙을 강조하고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난 이게 제일 웃겨. 박근혜가 원칙을 저버리지 않아서 사태가 해결됐대.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원칙이냐고. 주어가 분명한 사과를 받겠다고 끝까지 버티더니 주어 없는 사과를 받고 사과했다? 그리고 끝낸 게 그게 무슨 원칙을 분명히 한 거야. 그 다음에 그런데 일촉즉발의 이 험악한 분위기는 남북 고위급 2+2 공동 보도문 하나로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갑자기 해빙의 시대를 맞은 것처럼 되어버린 이 놀라운 반전의 결말 또한 병정놀이 시리즈물의 기본 포맷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해마다 반복됐다는 거야. 매번 시리즈마다. 단호한 대처를 고고지성으로 외치던 수구 언론이 전혀 새롭지 않은 그저 그런 합의문의 상찬을 아끼지 않으며 180도 태도를 바꾸는 변덕의 미학은 이 병정놀이에서 종종 등장하는 레파토리의 한 장면이다. 한마디로 김대중이 받은 유감표명은 사과가 아니라고 개지랄 떨다가 박근혜가 받은 유감표명은 김대중 때보다 훨씬 대충 했는데 유례없는 사과라고 지랄하는 정말 거의 김일성, 김정일 똥꼬빠는 조선중앙통신하고 비슷한 북조선TV야. 어찌됐든 그 와중에 이 한편의 병정놀이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국내의 모든 골치 아픈 악재들이 쓰나미에 휩쓸리듯 깡그리 사라져버린 것이다. 정부와 언론은 남북 합의문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휴지 조각이 될 공산이 크며 심지어 다르잖아. 공동 합의문이 아니라 공동 보도문인 이유가 서로 그러니까 달라. 내용이 달라서 합의문이 아니라 보도문이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이후 유사한 대결과 충돌이 되풀이될 것임을 불문가지다. 예컨대 합의된 공동 보도문 제2항에는 북측은 최근 군사분 개선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되어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은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 북한이 사과 주체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 문구에 어떤 주어를 갖다 붙여도 사과 주체를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상투적인 위로의 문구라고 보는 견해가 더 자연스럽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는 병문안온 아무개가 상처받은 병자에게 통상적으로 행하는 위로의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합의 당사자인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이러한 합의문은 궁극적으로 양측의 논쟁거리를 하나 만들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남북의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매우 불쾌하다. 남북 합의 직후에 벌써 그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합의당의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같은 날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라며 불평을 토로했다. 이럴 바에야 궁색한 사과의 논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차라리 북한이 아니면 누가 있겠냐는 주장이 솔직하고 신선하게 느껴진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차라리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들어오세요. 기실 논쟁의 시발점은 이게 중요한 거야.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목함 지뢰의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입증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 군이 북한제 지뢰라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 숨어들어가 그 지뢰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담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명을 못했다는 거야. 이는 2010년 수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군이 1번이라고 적힌 북한제 어뢰를 바다에서 건져냈지만 그것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인 스모킹건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군의 입증 노력과 이명박 정부의 치열한 외교전의 성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에 그대로 담겼지만 성명의 내용은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날짜 이거 쓰면 되는 거죠? 2015년 8월 31일 여기는 뭐 찍어주네. 날이? 네, 이름 쓰고 이름 쓰고 사인 안 했지. 어딨잖아. 여기?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요거는 저기다. 어? 주소를 자택이라고 쓰면 안 되고 꼭 다 써야 돼요? 왜 그러세요? 세상스럽게. 제가 바빠서요. 수고하세요. 네. 아, 또 군대에서 그 악플러들 처벌한 통지서 만들라고. 자, 본론 다시 기실 논쟁의 시발점은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목함지뢰의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입증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 군이 북한제 지뢰라고 발표했지만 그것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남측에 숨어들어가 그 지뢰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2010년 수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군이 1번이라고 적힌 북한제 어뢰를 바다에서 건져냈지만 요원들이 왔어요? 예. 바다에서 건져냈지만
그것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인 스모킹건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군의 입증 노력과 이명박 정부의 치열한 외교전의 성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에 그대로 담겨 있지만 성명의 내용은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천안함 침몰 105일이 지난 2010년 7월 9일에 채택된 의장 성명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남북 양측의 주장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의장 성명 제5항은 안보리는 북한의 천안함 침몰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제6항에서는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그 천안함 범죄를 인정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예,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서는 5항에서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에 우려를 표명한다 하면서 6항에서는 안보리는 이번 사건에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의장 성명은 남북 양측의 입장을 담았을 뿐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의장 성명이 채택되기까지 남북 양측이 엄청난 시간과 외교적 노력을 쏟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모적인 병정놀이로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이니 100배 1000배의 보복이니 확실한 재발 방지 따위의 군사적 허세가 아니라 경계 태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 잠수정이 한미 군사훈련이 실행되고 있는 남측 해역의 침투에 어뢰를 발사한 뒤 유유히 사라지고 북한의 귀순병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한 병사들의 내무반을 녹화하는가 하면 DMZ 남측 통문에 북한군이 숨어들어 지뢰를 매설하는 황당한 경계 공백의 상황이 계속되는 한 남북의 소모적인 병정놀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한에서 볼 때는 사과같이 보이는 해괴망측한 엉터리 합의문의 남발은 반복될 것이다. 남북이 이러한 진부하고 구태의연한 병정놀이를 걷어치우고 평화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통일 대박 따위의 경박스런 구호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용적 지도자의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병정놀이의 수괴였던 김일성, 김정일, 이승만, 박정희는 이 세상에 없다. 전쟁 경험 없는 전후세대 김정은과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는 남북의 현실이건만 아직까지도 냉전시대의 병정놀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70년 세월을 움츠리고 살았던 남북의 동포들에게 커다란 죄악이다. 언제 이 병정놀이를 끝낼 것인가? 남북 지도자들의 통큰 결단을 보는 것은 요원한 일일까? 라는 그 기사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불과 지난주 말 이거 오마이뉴스의 미디어 오늘이네요. 미디어 오늘 기사였고요. 그래서 저널리즘의 미래 무슨 미디어 오늘 컨퍼런스에 나왔던 글입니다. 이완기 칼럼. 국민을 우롱하는 안보 상업주의 남북 위정자들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칼럼이었고요. 저게 딱 오마이 각이야? 오마이 아니고 미디어 오늘이래. 이게 뭔 개소리야? 그래. 걔가 듣기에는 딱 개소리지 뭐. 그래. 미안해. 내가 들어올 때 사람만 구분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 그게 이제 걔가 들을 땐 다 개소리지 뭐. 안 그래? 자, 그래서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쟁 불사를 외치면서 지랄 연병을 했던 언론들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러면서 북한이 사과를 정확히 했고 재발 방지 약속했다. 알고 보니까 개뻥이었어. 그 개뻥친 걸로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자. 그걸로 박근혜 지지율이 올랐다는 또 개뻥치면서 대충 또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왜? 박근혜와 김정은은 이번 안보쇼를 통해서 박근혜 세월호 문제, 세월호하고 메르스에서 보여준 지도력 부재, 지뢰 사건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했던 거, 성완종 리스트,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쌩까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리고 진돗개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세월호에서 304명이 죽고, 그리고 메르스로 30몇 명이 죽고,
그리고 이 지뢰 폭발로 2명의 장병의 다리를 잃고 그럼에도 거기다 성완종 리스트로 한 사람이 자살을 했고 그런 모든 문제 또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고 그런 그동안의 이 모든 인사 만행들 그 다음에 이 외교적인 망신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전쟁쇼 한 방으로 싹 덮어버리고 박근혜 개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름 지어줬어요. 먹통이 꼴통이 일곱이 7시간 동안 뭐 했냐는 뜻이야. 일곱이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남탓이 예 이름 지어줘서 5개. 아까 또 뭐 있었 뭐였지 수첩이었나? 수첩 말고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냐고 지금. 지가 강아지 5마리 낳았다고 자랑할 낳았다는 게 아니라 나왔다고 자랑할 때야 지금? 토요일에도 이 비정상적인 노동구조로 제대로 된 정규직 임금을 못 받고 일하던 이 불쌍한 28살 노동자가 이 안전규정이 오로지 돈 강남 일대의 저기 장사를 위해서 그 노동자의 안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다가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처참하게 피가 튀고 살점 밑에 떨어져 나가면서 죽었다는 거 아니야. 대낮에. 근데 그렇게 개 이름 짓고 싶어? 칠푼이었구나. 미안해요. 먹통이 꼴통이 칠푼이 일곱이 남탓이 예 이렇게 이름 지어. 그래서 그 5마리 볼 때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생각하면서 반성하란 말이야. 예. 자, 그러면서요, 예. 그래서 이 전쟁불사, 주둥이로만 전쟁불사야. 솔직히, 내가 이 전쟁 위기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 니들이 전쟁할 능력이 되냐고. 김대중 때 2번 북한에서 쳐들어왔는데, 제1, 2차 서해교전 때, 그때는 김대중이 다 막아냈어. 시커멓게, 불나면서, 2번 다 북한 함선이 불나갖고 도망갔잖아. 그런데 지금 박근혜 미필이야. 박근혜가 미필인데 국군 통수권자야. 그럼 적어도 총리라도 군 통수권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알아야 돼. 배꼽같이 뽀얀 피부에 피부병 걸렸다가 군대 안 갔어.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라도 전쟁을 할 만한 제정신이 있느냐? 그 대통령한테 지뢰 보고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왔다 갔다 한대. 헷갈리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야. 그러면 그래 국방부 장관 혼자가 중요하냐? NSC 우리에겐 NSC가 있다. 그 NSC가 8월 4일날 지뢰 보고 밤 10시에 받고 씹었어. 그래갖고 박근혜가 5일 동안 북한이랑 대화하자고 그러다 까이는 거야. 그런 내 마리가 앉아가고 내 기관이 앉아가지고 전쟁도 불사한다. 이명박 때 NSC 11명 중에 4명만 군대 갔다 왔었어. 7명의 군대를 안 갔다 오고 4명만 군대 갔다 온 것들이 전쟁도 불사한다고 뻑하면 공군장 봐 있고 지랄을 하면서. 그거랑 뭐가 틀려? 맨 주둥이로는 안보. 그래. 그래서 우리 서민의 자식들, 서민의 자식들이 전역을 연기하겠다.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부잣집 자식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료 자식들은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하고 유승준이는 입국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치료받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고 말이야. 싼 값에. 부모들한테 딱 그 자식이라고 올려놓고 주둥이로만 안보야. 오늘도 국사를 어떻게? 국사책을 국정교과서로 하겠대. 지금 국사편찬위원장 자식도 그래. 국사편찬위원장 자식이 국적을 포기해가지고 병역을 필요하지 않은 놈이야. 근데 그러면 걔가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했어. 자기 자식이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갖고 한국에 적응을 못하고 도로 미국으로 나갔다. 그래서 군역을 못했다라고 뻥을 깠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와서 대기업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지금 그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2013년에도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 한국인들과 함께.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는 지워라. 항일 무장투쟁의 다 자세한 내용은 드러내라 그랬어. 애들 공부하기 힘들다고. 지랄 상지랄이야. 지랄 상지랄.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글을 잔뜩 넣으라고 협박하고, 김대중 노무현의 공과는 줄이고, 과는 늘리고 공은 기록을 안 해. 이명박에 대해서는 더 길게 쓰라고. 이러고 앉아있는 것들이 무슨 국정교과서야. 자,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용산 경마장 안에 키즈 카페. 용산에 경마장을 만들었잖아. 스크린 경마장. 진짜 말이 달리는 게 아니라 그 화면 보면서 돈 거는 거. 스크린 경마장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나쁜 문인 거예요. 이 옛날에 스팅이란 영화가 있었어. 옛날에 스팅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폴 뉴먼하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야. 이게 이제 그 사기를 치는 거야. 경마 도박 사기를 치는 건데, 결국은 이게 경마 중개소에서 요 시간차 도박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작전을 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복수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옛날 영화? 근데 이 스크린 경마장의 문제가, 동시에 뭐 한다고 그래도 실제로 이 말이 직접 달리는 걸 보는 거는 그래도 뭐라고 참을만해. 근데 이 스크린 경마장이라는 건 정말 도박에 미친 것들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지노, 우리나라의 카지노 도박의 규모는 2조 몇천억밖에 안 된대. 2조 5천억? 그런데 경마장에서 하는 게 7조인가 얼마래. 6조인가 7조인가 경마장 도박이래. 사행사업을 처벌하고 금지한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합법적으로 도박하는 게 경마장 아니야. 경마장 도박이에요. 그런데 이 용산 경마장 안에 키즈 카페를 만들라고 허락을 해주고 거기에 12억을 또 지원해줬어.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근데 거기가 원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데야. 그럼 이제 엄마나 아빠들더러 키즈카페에 애들 갖다 넣어놓고 도박하라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냐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 전국 경마장 도박으로 돈 버는 게 마사회인데, 마사회 회장이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에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올랐던 친박이래. 친박 핵심. 박근혜의 친박 핵심이라서 지금 이런 짓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히는 짓이죠. 아니 키즈 카페 할 때가 그렇게 없니? 그래서 경마장에 그 지랄이니? 내가 우리 동네에도 경마장, 마사회 저기가 있어. 경마장이 주말에 난리도 아니에요. 길바닥에 죄 술 처먹고 누워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아니야. 대부분 무슨 막노동하고 이래서 번 돈이야. 근데 그 돈을 들고 들어가기 너무 초라하니까 대박을 한번 내보겠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경마해가지고 돈 다 날려. 다 씨발 욕하면서 깡소주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야. 경마가 스포츠는 나발 지랄을 한다. 돈을 못 걸게 해야 그게 스포츠지. 네가 달려야 스포츠지. 보면서 돈 거는 게 무슨 스포츠야. 스포츠는 도박이란 이름에 스포츠야? 스포츠란 이름에 도박이야.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월드컵도 도박이야. 그거 알죠? 전 세계가 월드컵 때 개지랄 하잖아. 근데 그게 정말 그 게임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월드컵 때 도박을 한다는 거야. 승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월드컵이 전 세계적 도박판이래. 그래서 그 월드컵 때 그 이익이 진짜 수백 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솔직히요, 스포츠는 본인이 하는 거 말고는 중계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 올림픽이 왜 생긴지 알죠? 올림픽 경기가 왜 생긴지 알지? 누구였니? 쿠베르탱이 아마추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거 개뻥이야.
이 올림픽도요, 목적 자체가 국민들의 눈과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받게 두게 하려고, 그래서 만든 거야. 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그거 영국의 노동자들이 전부 노동조합 가입하니까 프리미어리그 만들어서 국민들의 눈가기를 마비시키려고 만든 거야. 재벌들이 돈 내갖고. 세계에서 프로스포츠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은 파업이 거의 없어. 세계 선진국들은 파업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프로스포츠가 제일 많은 게 미국이야. 하키, 뭐 농구, 미식 축구 할 땐 온 나라가 미쳐. 그러면서 그냥 뚱돼지 마냥 맥주캔 수십 개를 마시면서 이게 항아리만한 팝콘 먹으면서 프로스포츠 보는 거, 그게 미국 남자의 상징 아니야. 그 미국인들이 정치적인 의식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게 결국은요, 스포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올림픽은 사실은 뭐 그 이전에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 1800년대에는 몇 개가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올림픽이 확대된 게 언제냐? 결국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확대가 돼.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제국주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네 국가에 뭘 높이기 위해서,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올림픽을 막 확대한 것도 있어. 그리고 특히 이 독재 국가들이 올림픽에 올인했어요. 일제 때 손기정 선수 마라톤 시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일본 제국주의가. 그 다음에 냉전 체제 때 공산주의 진영하고 자본주의 진영이 올림픽에서 메달 숫자 가지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어느 나라의 국력이 더 우위에 있느냐, 그런 걸로 올림픽 팔아먹었어. 그러다가 올림픽이 죽은 게 언제냐? 공산당 사라진 다음에. 세계 공산주의가 사라진 다음에 올림픽에 관심이 뚝 떨어진 거야. 88 올림픽이 세계에서 가장 관심 많이 받은 올림픽이야. 참가자가 제일 많은. 왜? 84년 올림픽은 미국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안 오고, 80년 올림픽은 뭐 공산주의에서 했는데 미국이 안 가버리고, 그래갖고 80년 84년은 반쪽 올림픽이었다가 88년도가 유일하게 다 모인 올림픽이었던 거야. 그 뒤로 90년대부터는 올림픽의 의미가 사라졌어. 더 이상 국가 간에 올림픽을 놓고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다음부터 90년대 중반부터 뭐가 떴어? 월드컵이 뜬 거야.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요, 88년까지는 월드컵 별로였어. 기억 안 나? 솔직히 얘기해갖고 나는 월드컵이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언제였니? 88년 이전에는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90년대에 사회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월드컵이 뜬 거야. 월드컵이 뜨고 2000년대부터 이제 막 이 월드컵 장사가 심해지는 거지. 90년대 중반 이후에 월드컵 장사가 심해지면서 온갖 피파가 부정부패 온상이 되는 거 아니야. 중계권 이런 거 팔아먹으면서. 그래서 사실 스포츠는요, 중계를 금지해야 돼. 야구 보고 싶은 사람 야구장 가서 보고, 축구 보고 싶은 사람 축구장 가서 보고, 아니면 본인은 하는 것만. 사실 이게 보는 스포츠는요, 좋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이런 게 누가 만든 거야? 로마에서 만든 거야. 왜 그런 걸 만들었냐?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초기 그리스 민주주의 국가였어. 그 다음에 로마도 원래 공화정이었어. 그래서 여러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의 정책을 같이 결정하고, 그 귀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복전쟁에 나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카이사르, 즉 시저가 공화정을 없애버리고 제정을 만들어. 황제정치. 그래서 제정을 만들어 놓은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 거야. 존나리 말 타고 달리는 경기 보게 하고, 유럽에 가보면요, 그 경마장터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 어마어마해. 무지 넓은 데에서 말 수십 바퀴 뛰는 경기를 시키고, 배너의 배경이잖아. 그 다음에 콜로세움. 검투사들 시켜가지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라 그러고, 그게 결국 프로권투. 예. 왜 물음표야? 미안해요. 이게 방송한 지 2시간이 넘어서, 네.
그래,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 글래디에이터가 나오는 게 콜로세움이고, 그러니까 그런 원형 경기장이고, 그 로마의 모든 곳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 유럽을 가보면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곳에 반드시 있는 게 원형 경기장이야. 왜? 그 원형 경기장이 뭐 한 거냐면요. 이게 맨 아래층은 귀족이야. 맨 아래층 가장 리얼하게 보는 데가 귀족이고, 점점 올라갈수록 평민들이 맨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계급별로 앉아서 보는데 하루 종일 포도주와 빵을 줬어. 거기서 하루 종일 포도주하고 빵을 거의 벗은 여자들이, 거의 벗은 미녀들이 포도주와 빵을 나눠주면서 하루 종일 죽이는 피를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이 황제가 이렇게 하고 서 있어. 그러면 막 참석자들이 살려라 살려라 그러면 쫙 올리고,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 여기서 딱 내려서 죽이면서 황제가 국민의 뜻에 따른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쇼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게 그게 원형 경기장이야. 결국은 이 스포츠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불만을 물타기 하는, 그게 저 과거의 로마 시대에 개발된 통치 방식이야. 그 통치 방식이 지금까지 스포츠로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스포츠는 사실 이 프로스포츠나 요즘에 이게 토토가 그거라며. 그 토토가 프로야구 이런 것도, 프로야구, 프로농구 이걸로 다 도박하는 거잖아. 스포츠 토토나 이런 거 정말 금지해야 되는 거야. 대박을 노릴 수 있다 그러면서 온갖 도박장들, 이건 건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도박을 권장하는 나라는 건전한 나라가 아니야. 미친 나라야 이거. 금지를 시켜야지 이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 게 미친 것들 아니야. 심지어 정부의 핵심 인사가 마사회장을 하면서 정부 세금으로 도박장을 지원하고 지랄 연병들이야 진짜. 야, 도박하지 말라고 그러면 빨갱이야? 이놈 새끼 이거, 이 종북주의자 놈들, 아니 도박하지 말라니까 이게 왜 빨갱이야? 이 종북주의자 새끼들, 좋은 건 전부 다 북한 얘기래. 아주 빨갱이를 미화하는 저 썩을놈 새끼들. 아유 자, 그래서 요 도박을 부추기는 나라, 이거는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아편하고 도박하고 뭐가 틀려? 이게 도박도 중독이에요. 도박도 중독이라서 도박이나 아편 이거는 다 중독이야. 국민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인데, 이런 사행사업이 점점 더 강화돼. 그래야 국민들이 정치적인 불만을 이 로또에다가 쏟아붓고 토토에다 쏟아부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무디게 만들려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그냥 용산 경마장으로 또 넘어갔는데요. 이런 뉴스가 있어요. KTL 용역지문 국정원 직원? 아니 그 도박하는 나라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나더러 빨갱이니. 이 빨갱이냐 쓰고 다닌 게 언제부터였냐면요, 2009년부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2007년부터 방송을 했어. 근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방송을 해도 아무도 나한테 빨갱이라고 욕을 안 했어. 그 다음에 2008년에 미국의 소고기 수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을 해도 그때 2008년에 나한테 빨갱이라고 욕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종북 빨갱이 얘기가 언제 등장했냐? 2009년이야. 2009년 봄부터 등장을 해. 그 2009년 봄이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이 된 때야. 그래갖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면 악플러를 키웠어. 악플러들 데려다가 시계 주고 막 키운 거야. 강연하고 막 먹을 거 사주고 악플러를 키워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뭐 했냐, 심리전담반이라는 걸 꾸렸어. 그래서 모든 선거에 쫓아다니면서 야당 후보 비하하고 그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KTL이라는 그 KT 안에 무슨 기사 갖고 와봐. 정보통신 전문가들, 그래서 정보통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KTL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 연봉이 되게 높아. 엄청 많은 연봉을 주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뭐라 하나, 정보를 분석해서 각 기업에게
기업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정보통신에 대한 정보 분석과 이런 그걸 읽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잖아. 그런데 고졸도 있어. 대부분이 지방대생들이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국정원 정보팀에서 일했던 애들이 움직였던 거야. KTL 용역팀은 국정원 댓글부대, 이거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즉 KTL이라는 이런 이게 엉터리 글로벌 정보사업, 주간경향 1141호에 자세히 보도가 됐대요. 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마무리되면서 갈수록 의문이 더해가고 있다. 검찰은 왜 얘네 수사를 제대로 안 했을까요? 의혹의 핵심은 용역 참여자들이 국정원 댓글 알바 조직으로 의심된다는 지난 2월 경향신문 보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침묵이 길어진다는 건 시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검찰은 국정원과의 연계설 자체가 터무니없어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공기업의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해명은 필요하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글로벌 정보사업의 1, 2차 용역 참여자들을 보면 관련 경력이 전무하거나 일정한 직업도 없이 떠도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고졸자들도 포함돼 있다. 석박사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KTL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진 조직에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맡겼을까? KTL은 용역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시인하고 용역 대금 중 잔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급한 착수 비용에 대한 회수는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뭐냐고. 수상한 것은 KTL뿐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나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심각한 예산 낭비 사태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 모든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추정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국정원의 존재다. 이 점에서 15억 원의 예산 배정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이 없었다면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남국민 KTL 원장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다. 자, 그러니까 15억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이 없었다면 사업 승인이 안 됐대. 무슨 일일까요? 이게 전 KTL 원장의 증언이래. 그러면 얘네들은 누굴까요? 할 일도, 대부분 직업이 없이 떠도는, 심지어 고졸자까지 포함된 관련 경력이 전무한, 왜 또 북한으로 가자고. 나 이거 진짜 이놈의 월북 종용하는 간첩들 국정원, 하긴 뭐 국정원이 댓글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네가 국정원이냐? 너 국정원이지? 아이 새끼들 진짜 이게 하도 종북주의자들이야. 뻑한 북한 가래. 이 월북을 종용하는 이것들 하여튼 저거 너희들 조국이 어디야? 자, 계속해서 얘기합시다. 뭐요? 이 수상한 것은 KTL뿐이 아니고 정부기관에서도 예산 낭비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다가 남국민 전 KTL 원장이 증언하기를 15억의 예산 배정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이 없었다면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대. 전세계 268개국 340개의 언어에 해당하는 산업정보를 수집해 기업 CEO들에게 판단과 예측이 가능한 정보로 가공하여 실시간 지원함. 우리나라의 이제 실업자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거야. 전 세계 268개국의 340개 언어에 해당하는 산업정보를 수집해서 기업 CEO들에게 판단과 예측이 가능한 정보로 가공해서 실시간 지원하는 일을 석박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떠돌고 고졸자들 관련 경력이 전무해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 백수들의 능력이 이만큼 뛰어나다는 거지. 아유 이거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야. KTL 수석연구원 최모 씨가 지난해 7월 글로벌 정보사업을 발주하면서 내부 문서 기한을 위해 작성한 사업 목적이다. 이 내용을 보면
용역 참여자들은 외국어 특기자, 해외기업 동향분석 전문가, 정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KTL이 내부 심사를 거쳐 승인한 용역 참여자의 이력을 보면 도저히 이 같은 전문 용역을 수행할 집단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용역 참여 인력 조직표를 보면 국가전략연구소 소장 민모 씨가 사업 총책임자이며 업무 컨설팅 분야와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분야 각 8명 모두 16명이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가운데 스스로를 국가정보기구 출신이라고 한 민 소장은 결국 정보당국 출신이 이 사업의 책임자야. 그렇다 치고 나머지 용역사업 참여자 중 글로벌 용역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먼저 1차 업무 컨설팅 분야 용역 직원의 학력을 보면 민 소장 아래 부책임자급에 해당하는 김모 씨 경동대학 경영학과를 나와 국군 정보사 정보팀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경력이 없다. 국군 정보사 정보팀 매니저로 불린 김모 씨는 고려대 석사, 고려대네! 석사 출신으로 이력서에 2002년부터 4년간 KT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한 것으로 나오지만 은행빚 3천만 원을 갚지 못해 사무실로 소장이 날라오는 등 생활이 극히 KT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했지만 은행빚 3천만 원은 못 갚는 엄청난 전문가네. 이러기도 쉽지가 않아. KT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하면서 자기 돈 3천만 원은 못 갚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나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야. 이런 전문가를 어디서 구하겠어. 야, 노무현 김대중은 이런 전문가 구한 적이 없지. 그럼 용역팀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상대 강사 경력이 있는 박모 씨가 유일한데, 하지만 박 씨는 경향신문과 통화해서 구인 광고 보고 4번 정도 면접 보러 간 적은 있지만 용역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내 이름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가라였구나. 박사가 하나 있긴 있는데 가짜였던 거야. 이름만 빌린 거야. 바지 박사.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바지 박사죠. 바지 사장 아니라 바지 박사. 와, 정말 대단한 이런 조직이 진짜 어디서 나타난 거니? 야, 그러면서 340개 언어로 전세계 268개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업 용역 수행자 중에 외국어 특기자는 외대 체코어 학과를 졸업한 장모 씨가 유일하다. 그나마 장 씨는 해외기사 번역과는 무관한 일을 했다. KTL이 용역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한 정모 본부장도 수상쩍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남국민 KTL 원장이 지난해 6월 그만두기 직전 공금 횡령건으로 중징계를 지시했으나 가벼운 감봉 청문만 받고 살아남아 용역 사업의 실부 책임을 맡았다. 그는 외국어 특기자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한 기자의 질문에 민 소장이 60개 언어를 해서 문제가 없다며. 그래? 그럼 그 60개 언어라는 민 소장 좀 공개해봐. 까봐. 한번 좀 보자. 60개 언어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운영 시스템 구축을 맡은 팀원들도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KTL로부터 용역을 수지한 그린미디어 사장 박모 씨는 시스템 구축의 팀장을 맡은 김모 씨에 대해 관련 경력이 18년이고 이 분야에서 가장 손꼽히는 실력자로서 치켜세웠다. 하지만 KTL에 제출된 김 씨의 이력은 서초구 보안 등 관리 관련 경력이 18년인데 그 이력이 서초구 보안 등 관리, 초등생 독서 관리, 아파트 종합 관리, 제주 삼다수 생산 관리 등 글로벌 기술 정보 업무와는 먼 경력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팀원들도 석사 이상은 없고 출신 학교도 상주대, 전주공업대, 전주비전대, 동원대, 성결대, 영진정보대 등 취업난이 심각한 지방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2월 KTL의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할 때 제출한 시스템 개발자 명단에는
고졸 출신 2명도 끼어 있었다. 그린미디어가 본격 용역 수행 시작에 앞서 지난해 7월 KTL에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월 인건비로 업무 컨설팅 쪽을 총괄한 PM 한 명이 1,500만원, 월급이 월급 1,500, 수석 업무 컨설팅 한 명이 월급 1,300, 선임 업무 컨설팅 2명이 1,050, 주입 업무 컨설팅 한 명이 900, 그 다음에 업무 컨설턴트 한 명이 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스템 구축 쪽은 기술 PM이 650만원 월급, 선임 개발자 한 명이 490만원, 주임 개발자 4명이 420만원, 개발자 2명이 420만원 인건비가 계산된다. 이들의 인건비는 정부의 공식 노임 단가와 비교해봐도 파격적인 액수다. 2015년 수탁 감리 용역의 경우 최고 등급의 기술사 노임 단가는 864만원인데 민 소장은 몸값으로 그 2배인 1,500만원을 책정했다. 정보기술 분야 경력이 전무한 시스템 운영팀장 김씨의 노임 단가도 특급 수석 감리사보다 20만원이 더 높게 평가됐다. 고졸 출신 개발자 몫으로 책정된 420만원도 초급 감리사보보다 100만원가량 많은 액수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액 인건비가 책정된 용역팀원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을까? 용역팀 중 해외기업 관련 외신기사를 번역하거나 분석해 서버에 올린 일은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과정의 김모 씨와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최모 씨 등 2명이 전담했다. 그린미디어는 2사람을 수습기자로 채용할 것처럼 뽑아서 실제로는 용역사업에 투입시켰다. 결국 최 씨와 김 씨는 4개월 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KTL 별관 사무실에서 기자 업무와 무관한 용역 업무만 담당하다 나왔다. 2사람은 사무실에서 서버에 외국 기사를 번역해 콘텐츠를 올리는 일은 우리 둘만 했고 나머지 팀원들은 하루 종일 국정원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이상한 일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2사람이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 소장 팀은 한두 명만 빼고 모두 살고 있는 곳이 잠실 주변이었다. 이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인터넷 IP를 관리하는 인터넷진흥원이 있었다. 최 씨와 김 씨는 첫날 신입사원 중 한 명이 그만두자 그린미디어에서 고액 연봉을 제시하고 민 소장은 이 사업은 댓글 부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했다며 민 소장이 왜 그 상황에서 갑자기 댓글 부대 이야기를 꺼냈는지 지금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도둑이 지발저린 경우였던 것이지요. 예, 도둑이 제발저린 경우였던 거지. 이 사업은 국정원 댓글 부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뜬금없이 던져서 국정원 댓글 부대임을 인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자, 그 다음 이것만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삼성 STS 사장을 자, 하여튼 이제 국정원 용역 직원 얘기까지 했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삼성 STS 사장을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려 그랬더니 처음에 삼성 STS에서 막 안 된다고 로비가 들어왔대. 그래도 개무시하고 그 삼성 STS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와서 부르지 말라고 청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 STX가 국세청을 동원한 거냐? 국세청 이 직원이 공무원들인데 이 국세청에서 왜 삼성 STS 사장에 대한 증언 요구를 왜 철회하라고 요구하냐고. 너네 무슨 관계야? 예. 국회 삼성 STS 사장 국감 증인 채택 요청에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빼달라고 부탁했다. 요 기사 한번 보고 갈게요. 경향신문이 요즘에 기사를 열심히 잘 쓰는 것 같아. 한때 좀 수상하더니 자, 단독 국회 삼성 STS 사장 국감 증인 요청에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빼달라고 부탁했다. 2,300억의 이게 김현미 의원실에서 얘기한 거군요. 2,3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개편 사업과 관련해 국회가 사업 수주업체인
삼성 SDS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자 국세청이 나서서 증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24일 삼성 SDS 사장 등 6명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처음 삼성 SDS 간부들이 찾아와 증인에서 빼달라고 부탁했지만 거부하자 28일부터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국세청 간부들은 오류가 있었지만 잡음이나 책 잡힐 일은 일절 없었다. 국세청 답변을 들어본 뒤 미흡한 부분은 종합 국감 시 추가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증인 요청 철회를 요구했다. 피감기관인 국세청이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업체 보호에 나선 것이다. TIS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8내지 9개로 분리 운영된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다. 1, 2단계 사업 모두 삼성 SDS가 사실상 수의 계약을 받아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속출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과 삼성 SDS 사이의 은밀한 유착관계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라가 가루가루 콩가루야. 이 나라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명박 때 나는 우리나라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숭악한 수준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니까 아주 가루가루 콩가루야. 아니 국세청 직원이 왜 삼성 SDS 국감 증인 요청을 철회하라고 지랄이야. 너네 뭐하는 놈들이야. 창조 비리 경제. 비리 창조 경제냐? 창조 비리 경제냐? 아주 그냥 지랄 개지랄이에요. 자, 이런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 민감한 이 외교적인 상황에서 이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뉴스 좀, 그 사진 좀 갖고 와봐. 친구 목까지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서 단원고 학생들이 자기네 그 단체 사진 찍었던 사진을 패러디를 한 거야. 그래서 왼쪽에는 그 단원고 학생들 단체 사진을 넣고 그 중에 살아남은 아이들이 똑같은 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은 거야. 이렇게 버글버글 많았던 애 중에 서너 명씩 남아서. 그 사진 좀 우리 사진 게시판에 올려주실래요? 예. 그래서 이게 네티즌을 펑펑 올린 그 세월호 500일 사진이라고. 예.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예. 우리가 세월호 잊지 않겠다. 세월호를 잊으면 그 다음 희생자는 우리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결국 또 쏟아지는 속보와 전쟁 위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호 아이들이, 사실 그 반 아이들을 잃은 그 애들이 어떤 심정이겠냐고. 그걸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다는 생각에, 예. 가만있어 보자. 이거 아닌데? 왜 사진이 없어? 예. 세월호 500일에 왜 그 사진이 없어? 이거 사진이 없어요. 기사에. 예. 세월호 500일에 퍼진 사진인데 트위터에 있던데. 예.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던데 그 사진 좀 한번 올려줘 봐봐. 잠깐만요. 나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봐. 이 애들이, 친구들이 빈자리에, 친구들은 비어있고 자기들이 맨 처음에 섰던, 자기들이 맨 처음에 섰던 그 자리에 서서 찍은 사진인데, 그게 없어요? 그 세월호 500일에 온 네티즌들이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세월호 500일, 지금도 세월호 500일 지겹다 그런 애들 있어요? 세월호 500일
지겹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앞뒤가 틀려요.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15년 동안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그 부모가 싸웠는데 거기에는 눈물이 난다. 범인을 꼭 잡아야 된다. 그렇게 써대면서 같은 아이디가 그래놓고 세월호 기사에다가는 세월호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야 황산 테러 사건은 15년 된 사건이고 세월호는 이제 500일 된 사건이야. 그런데 이 세월호의 범인이 밝혀졌어? 사고인데 교통사고를 가지고 뭘 그렇게 떠드느니. 그래 네가 네 애인이랑 같이 자동차를 신나게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갔고 앞에 트럭을 냅다 들이받고 너랑 네 애인이 대가리가 터져서 죽었다고 쳐봐. 그래서 이걸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자동차를 까봤더니 브레이크 오일이 잘라져 있어.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들은 거야.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냐 아니면 살인사건이냐? 그거는 살인사건이야. 네가 그렇게 대가리 터져 죽었을 때 우리가 그거 그냥 덮고 넘어가라 교통사고다 그래줬으면 좋겠어? 지금 세월호 사건은 분명히 잘못한 놈들이 있어요. 누가 잘못한 거야? 먼저 20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민간인 여객선을 왜 이명박은 30년으로 연장을 해서 유병원이가 그 썩은 배를 사오게 했느냐? 또 그 원래 선장은 배가 이상하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 왜 박근혜는 그 의무 규정을 없앴느냐? 또 당일날 인천항만청은 원래 시계가 1km가 안 되면 출항허가를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중간에 30분만 출항허가를 내렸느냐? 그래서 세월호만 출항시켰느냐? 또 이제까지 안전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그 세월호를 왜 선주조합에서는 다달이 안전하다고 인정해줬느냐? 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왜 언든이라는 민간업체가 모든 민간 잠수사들 출입을 금지시키고 지네가 배를 들어올린 인양 작업만 했느냐? 요거 순환구호법 때문이야. 순환구호법을 만들으라고 이 그 국회의원들이 해외여행 로비 받고 법을 만들어줬어. 어떤 국회의원들인지 왜 조사를 안 해? 또 이 배는 맨 처음에 잘못 만들어진 배야. 그런데 이 한국성급은 왜 잘못 만들어진 배를 운항 허가해줬느냐? 다 밝혀지지 않았어. 이놈들이 최후의 한 놈까지 다 처벌을 받아야 이 사건이 끝나는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 그래. 망치야, 너는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라고 외친 적 있냐? 나는 4년 동안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라고 싸웠잖아. 내가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내가 4년 동안 외칠 때마다 니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의 조국이 어디냐? 정부의 발표를 믿어라. 근데 우리 정부의 말을 믿는 나라가 없어. 근데 나더러 진실을 요구했다고 니 조국이 어디냐고 시비 걸고 말이야. 협박하고 빨갱이라고 막 비난하고 지랄 연병들 떨고 말이야. 세월호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또 7가지뿐만이 아니야. 왜 국정원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가 뭐냐고.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그 문건의 내용은 실제로 배 주인들이 관리하는 거야. 여러분, 이 배가 유병원 배라고 그렇게 보도하면서 유병원만 잡으면 다 될 거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유병원이 시신으로 발견됐어. 그런데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원이 아니라고 막 믿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뭐야? 결국 이 세월호 진짜 주인은 누구냐고. 이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그 밖에 미스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박근혜는 그날 7시간 어디서 뭐 했냐? 이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사건 당일날 왜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침몰할 때까지 대통령은 한 번도 먼저 구조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가?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시간이 아침 10시 28분이야. 그런데 VIP 구조 지시가 내린 건 10시 30분이야. 알고 그런 거야? 모르고 그런 거야? 자,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 지겹다? 네가 길에서 폭치기 당해 죽었는데 누가 범인인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 너는 저승에서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하세요 그럴 거냐? 지금 그 부모들이 심지어 지금 304명의 희생자 중에
9명은 시신 수습도 못했어. 그리고 내려가 봤더니 그물이나 이런 거를 닫아둬서 시신이 이게 이 해류에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를 했다고 이제까지 뻥을 쳤는데 가보니까 그런 게 없더래.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를 인양한다고 막 그랬잖아. 드디어 이제 인양을 한다고 하면서 막 뻥을 쳤는데 그 인양 업체가 기술이 떨어진대. 그럼 왜 그 업체에다가 맡겼냐? 돈이 싸서. 비용이 싸서 실제로 인양 기술이 떨어지는 업체에다가 저기를 한 거예요. 맡긴 거야. 돈의 환장을 했어. 돈의 환장을.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금요일 날 그 유가족들이 모여서 그 세월호 500일 기념 행사를 추념 행사를 마치고 9시 24분에 그걸 마쳤대. 그랬더니 9시 25분에 나라에서 저기가 온 거야. 문자가 빨리 배상금 받아가라고. 기술 대신 비용을 택한 세월호 인양. 뉴스타파 저 내용 꼭 한번 같이 보세요. 예. 이거야. 친구 목까지 세월호 500일 네티즌 펑펑 울린 이 사진. 이게 이제 왼쪽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대가 안 되나 사진이. 왼쪽이 아이들 단체 사진이고 오른쪽이 살아남은 아이들 사진이야. 이 많은 애들 중에서 이만큼 살아남은 거야. 이렇게 많았던 애들이 서너 명 살아남은 거야. 이게 뭐야? 국민일보는 뭐 기사만 나오고 왜 사진이 없어. 예. 또 하트 모양으로 섰던 애 중에서 4명. 이렇게 많았던 애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남았어. 이런데 뭐?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하라고?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하라는 말이 나오냐? 이 애들이 작년 봄, 올 봄. 작년 봄, 올 봄이라고 이 사진을 만들 때 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 아직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유언비어를 만들고 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 애들이 이 사진을 재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얼마나. 정말 내가 여러분, 세월호는요, 여기 관련자 마지막 한 놈이 법정에 쓸 때까지, 여러분 그거 알죠? 독일에서는 그 과거에 나치당에 협조했던 그 93세 노인까지도 법정에 세우고 있는 거.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치에 부역했던 인간들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있어요. 나는 이 세월호 관련해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봐. 세월호의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그때 이 항만청에서 운항허가 내준 놈, 이명박 때 이 30년으로 연장해준 놈, 박근혜 때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 없앤 놈, 한국성급에서 그 고장난 배를 운항허가해준 놈, 이놈들 마지막 한 놈까지 전부 또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선주들한테 돈 받아 처먹고 그 순환구호법인지 그지 같은 법 만들었는지 그 국회의원들 마지막 한 놈까지 전부 다 감옥에 세울 때까지 이거 공소시효도 없애야 되고요. 온 국민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잊으면 안 돼요. 왜? 이거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우리가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희생자는 우리야. 그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되는 거야.
아, 이게 막 웃겨요? 미안해요. 네, 우리, 이게 들어올 때 정상인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웃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세월호 문제는요, 우리가 관심을 끄는 순간, 그 다음 희생자가 우리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세월호 사건 벌어지고 몇 달 안 돼갖고, 2달인가? 그 안전 경고 없이 환풍기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 떨어져가지고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어. 그때도 안전 불감증 시민들 잘못이라고. 여러분, 도로 표지판 시민들이 만듭니까? 정부에서 만듭니까? 도로 표지판 정부에서 만들어요. 가령 여기 위험하다, 진입금지, 이거 정부가 만드는 일이야.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판을 붙이는 게 정부의 주요 기능이야. 그런데 그 정부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그 수십 명이 뭔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었어. 150cm나 돼갖고 올라가기 어려운데 거길 억지로 올라간 시민들의 잘못이래. 150cm는 제일 높은 곳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환풍구가 이렇게 있다고 쳐. 환풍구가 이렇게 생긴 환풍구인데, 이 환풍구의 주변에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일 높은 곳은 150cm였지만 가장 낮은 곳은 30cm. 가장 낮은 곳은 30cm라서 이게 길이야. 이게 길에서 아무나 올라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150cm라서 못 올라가는 곳에 기어이 올라간 시민들의 문제라. 그 다음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회자가 위험하다고 안내 멘트를 계속 했는데도 거기서 올라가 뛰다가 죽었다. 그 새끼들 전부 다 거짓말한 거야. 그게 누군지 나는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 희생자들이 고소해야 돼. 그 당시에 사회자는 몰랐대. 사람이 올라간 줄도 몰랐고 거기서 뛰는 줄도 몰랐고, 중요한 건 그 사회자가 안내 멘트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경고, 이게 환풍구면, 환풍구 위험하다고, 이게 거기다 공공기관 환풍구야. 경고, 올라가지 마시오. 어디에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 댓글원이 나타나가지고 150cm나 됐는데 올라갔다. 누명 씌우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계속 내려오라고 안내 멘트를 했는데 안 따랐다. 거짓말한 거예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요. 그 희생자들을 등신 만든 사건이야. 그게 판교 환풍구 사건. 그것도 이게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게 경기도 도 행사였어. 경기도의 공식 행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행사를 할 때 그 사건에 또 비밀이 있어. 원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 축제를 할 때 안전요원이 현장에 나와서 경찰이나 이 소방대원이 와서 안전 지도를 해요.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박근혜가 그 법을 없앴대. 원래 아주 작은 이 주민 행사를 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 와서 안전지도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박근혜가 3,000명 미만의 행사에는 그런 안전요원 배치할 필요 없다 그랬어. 그래갖고 그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없애버린 거야. 결국 판교 사고도 박근혜 때문이야. 박근혜 정부에서 그 안전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럼 박근혜가 왜 미쳐서 이러냐? 그게 아니야. 이명박 박근혜 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어.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공무원이 누구냐 하면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야. 이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은 사실 평상시엔 필요 없어. 문제가 생길 때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대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공무원들이야. 근데 이명박 정부부터 소방 공무원을 계속 줄였어. 해경도 계속 줄였어. 월급이 아깝다고. 그래서 지금 서해 앞바다는 중국 어선 천지야. 중국 어선을 막아야 되는 게 그게 해경인데
해경 숫자를 이명박이 줄이기 인원을 계속 감축했는데 심지어 박근혜가 고심 끝에 해경 없애기로 했대잖아. 어? 지들 말대로라면 천안함 피격이 우리 서해 앞바다에서 발생했어. 그럼 해군이 지키든가 해경이 지키든가 우리 바다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소방 공무원을 반으로 줄여갖고 지방은 소방 공무원 한 사람이 불 끌어 나가면 딴 데서 불이 났는데 막지를 못해. 그래서 요즘에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솔직히 그런데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은 비상시에 출동하는 공무원이야.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이 누구냐면 환경 공무원들이야. 한마디로 이 도시의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굉장히 중요한 공무원, 이거는 환경 공무원으로 해야 돼. 그리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봉급을 줘야 돼. 그런데 지금 이 환경미화원을 뭘로 바꾸고 있어?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어. 그래서 노동 강도가 엄청 세지고 있는 거야. 노동 강도는 세지는데 보상이 적으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로 인한 문제, 국민의 생명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진짜 서양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어. 외국에서는 의사보다 청소 노동자의 월급이 더 높다는 거야. 왜냐? 왜 의사보다 청소 노동자의 월급이 높으냐 하면 의사는 병이 발생했을 때만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 노동자가 사라지면 온 도시가 병에 걸린다. 그래서 의사보다 청소 노동자의 월급이 높다는 거야. 그게 맞잖아.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부 되게 이렇게 하찮게 보는 거야. 그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애를 데리고 가면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한테 환경미화원을 가르치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 안 그러면 저런 사람 돼. 이렇게 어떤 무식한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옆에 따라가던 엄마가 지 자식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 안 그러면 저 아줌마처럼 무식해져. 그렇게 했다는 그 만화. 예. 사실 환경 노동자가 없어지면 대통령은 없어도 돼요. 솔직히.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난 2년 반 동안 100일 가까이 싸돌아다녔잖아. 대통령이 나라에 없어도 큰 문제가 없어. 있을 때가 더 문제였지. 대통령은 사실 90일을 비워도 나라에 안 돌아가는 게 없어. 그러나 청소 노동자가 90일 없다고 생각해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이게 뭐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근본적인 상식의 문제인 거야. 대통령은 90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 장관이 전쟁 위험 있어도 외국에 포럼 참여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환경 노동자가 90일 사라지면 이 나라는 쑥대밭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너무 작아. 그래놓고 정부에서 뭐라는 줄 알아? 어렵고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국민성의 문제래. 지랄을 한다. 야, 다른 나라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은 월급을 2~3배를 줘. 우리나라의 2~3배.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하는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면서 절반밖에 돈을 안 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는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니네들 일반 노동자의 절반값에 시키려고 그러는 니네들 대가리가 문제야. 이 구멍이 숭숭 뚫린 것들아. 아주 그냥 미국산 소고기에 처먹고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 거야. 이 18색깔 볼펜으로 똥까지 문신 새길 것들아. 그냥 그렇게 쓴 새끼면 주둥이를 쭉 뽑아가지고 그냥 조카 신발끈을 쪽쪽 묶어가지고 그냥 바늘로 침을 놔야 돼 그냥. 약속한 시간 2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해 주시고요. 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다음에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방송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입장할 때 이 지능검사를 하면 좋은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지능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들어와갖고 뻘소리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건전하고 정상적인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막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저것들도 저렇게 듣다 보면 사람 되겠지. 지금은 모자라가지고 저렇게 낄낄대고 있지만 과거에 이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도를 들으면 비웃는다. 예. 이 깨달음을 아무리 어리석은 놈한테 가르쳐봤자 비웃는댔어. 그래서 지금 저것들이 몰라서 비웃는데요. 어느 날 저것들이 사람 될 수가 있어요. 망치부인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콩나물 이론이죠. 그 콩나물 이론이 뭐냐 하면, 그 콩나물은 처음에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 그 콩나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갔는데 나는 왜 그 짓을 하냐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콩나물에 물을 주라 그러면 그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내려가. 아니 이걸 왜 주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물을 주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물을 주려고 보면 깜짝에서 보재기를 열면 콩나물이 쑥 자라 있는 거야. 엄마 이게 왜 그래 했더니 콩나물은 원래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쑥 크는 거다. 네가 인생을 살다가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 꼭 이 콩나물 시루를 기억해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되어질 일은 다 되는 거다. 그게 내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교훈이었는데, 예,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방송을 하면 못 알아듣고 낄낄거리는 어리석은 벗들이 많아. 근데 이 벗들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말귀가 트일 때가 있어. 지금은 막 야, 너 가서 망치부인 방에 악플 달어. 그 마구 똥꼬 뭐 어쩌고 저쩌고 정보 빨갱이 막 이러고 쓰고 욕을 하고 가는데 어느 날 얘네들이 우연히 다시 들어왔다가 사람 돼서 앉아있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에 사실 내가 또 첫인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 우리 방에 들어오신 많은 시청자들이 그냥 처음에 첫 마디가 내 눈! 할머니가 왜 여기서! 또 혹은 역캠방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들어왔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망치부님 이뻐 보이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그 채팅창에다가 망치부님 이뻐 보인다 이런 얘기 쓰면 안 돼. 지금 님들은 콩깍지가 낀 거야. 정상적인 안목으로 딱 처음 들어왔던 그 순간을 기억해. 그 순간이 엽기적이었잖아? 초신자들이 보면 그냥 나가. 뭐 오늘따라 아름다우세요 이러면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역캠방 일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아프리카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 내가 그 역캠방 1위 한 거는 지난주에 이 박근혜가 사고 쳐가지고 박근혜랑 김정은이가 사고 쳐서 내가 역캠방 1위였던 거지. 절대로 내가 원래 역캠방 1위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았지? 아유, 노답은 무슨 노답이야. 네가 문제를 모르니까 노답이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 8번 문제 답 있어요? 그거 답 있어. 네가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모르는 거야. 자, 좌우시간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팬가입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팬가입으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참 많은 그 응원을 받고 기운을 얻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후원만큼 귀한 이 2639개의 추천을 해주신 추천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미있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간 인간들 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네 다리를 타고 내리는 녹색 설사의 설산물을 볼지어다.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참세상님, 여비고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다시 흘리지 않는 내일을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서 빌려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오늘 느낀 이 분노보다는 좀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넘겨주었으면,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되고 녹록한 쉬운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자, 오늘도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줌마! 내가 지금 왔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아, 미안해. 내가 오늘은 11시부터 했어. 오늘 11시부터 생방송 했으니까 일단 릴렉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부터 똑같이 생방송을 지금부터 보는 거야. 생방송이라고 써놓고 갈 테니까 진정하고,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사랑해요. 진정, 릴렉스, 사랑해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2시. 예.